장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어떤 담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당장 각 분야별로 닥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큰 어떤 방향성이나 내셔널 어젠다를 어떻게 잡을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좀 느낀 아쉬움은 저는 사실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갖고 그 요청을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은 현행법에 기초한 어떤 해석론들, 뭐 대응들,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가들은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더 안정적인, 체제 안정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그 현상이 뭔지를 모르는 그를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시각만 한 나라에 너무 도미넌트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이제 우리가 뭐 창의적이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되게 이런 그 disruptive innovation을 끌고 갈 사람들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데 투자를 하자고 하지만은, 사실은 결론 대부분의 흐름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걸 되게 잘 지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외의 어느 나라에서 이걸 잘하고 있어, 거기 가서 빨리 모범 답안을 찾아서 그걸 빨리 우리가 이해하고 뺏기자, 약간 사실 좀 거칠게 말하면은 그게 아직도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크립토 관련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정부나 국회의원들, 우리나라의 또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 일이 기본적으로 역시 뭐 법과 규제에 현재 작동되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저는 구체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결국 그 일만, 그런 어떤 관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다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늘 답만 찾으려고 했던 게 우리 사회를 지금 발전시켜 왔던 지금 한 5, 60년간의 어떤 우리 마인드셋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아까 일부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분야를 제가 계속 보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블록체인 개발이나 토큰 투자, 뭐 또 투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자산을 토큰화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다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뭐 지역이나 국가, 뭐 종교, 문화 상관없이 그게 다 파고들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진짜 계속되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생산하고 우리한테 계속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어떤 고민을 나름대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좋은 가치가 있다면은 이런 긍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 개인으로서 또는 공동체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어떤 관점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는 뭐 투기가 있고 광풍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그걸 굉장히 억제하거나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관점이 너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쭉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투기도 당연히 딸려 있고 뭐 사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결국 어떤 사회적 제도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천천히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치우치지 않는, 좀 더 균형 잡혀 있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중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많은 일들이 생기고 뭐 규제도 만들어야 된다, 뭐 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개별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전체의 그림을 계속 놓칠 수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전체를 놓치지 않는 어떤 부분은 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중요한 거냐, 이제 이런 중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왜 저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런던에 가서 국제금융법 LLM을 하고 뭐 해외 영국 로펌에서도 일을 좀 해보면서 이제 국제금융에 관련 일을 많이 좀 그러니까 공부를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금융 거래나 그에 관련된 규제 뭐 이런 업무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뭐 자산 유동화, 기업 이 자금 조달할 때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한 2007년경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걸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권유로 또는 요청으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아, 전 모른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기술 소프트웨어 전혀 모르고 살았고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한국에 이걸 아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으니까 제발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 이제 그 GPL 라이센스라는 걸 한번 봤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게 대가가 없는 공짜인데 이게 조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대 이후로 뭐 법체계라는 어떤 자본주의 시대의 법체계라는 걸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있지? 이런 이제 굉장히 솔깃하고 흥미로웠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문가들의 컨퍼런스 워크숍에 한 10년 정도 갔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나 지금 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계속 괜히 이걸 알아가지고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깊게 뭐를 들어가기도 힘들고 더 깊게 못 들어간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기업에 비해서는. 초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몇 개 자문을 구하는데 그냥 그런 큰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엔 구체적인 또 자문을 안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떠날 수는 없겠더라고요. 틀림없이 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방식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를 약간 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2016년경에 블록체인을 알고 바로 이거야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다림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 책에서도 뭐 그런 언급이 좀 나옵니다만은 결국 이런 큰 현상에서는 그게 뭐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산의 구성이 바뀌고 자산의 존재 방식도 바뀌고 경제의 어떤 큰 어떤 그 변화를 초래할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면은 결국은 그거를 다시 그 사회에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고 그걸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는 핵심은 보니까 결국에는 그 관련되는 제도와 법을 잘 만드는 게 결국은 가장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법률가라서 뭐 또 더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조사를 해보니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에서 왜 이렇게 빨리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하고 이렇게 지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시스템이 좋은 나라가 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중남미 국가가 왜 못 사느냐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들 왜 아직도 못 사느냐 꼭 기본적으로 어떤 자본의 공급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냐면 국제 그 원조 조직에서도 그런데 많은 어떤 원조를 하고 있고 그 나라도 나름대로 예산을 다 확보하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자본의 미스테리라는 그 에르난도 데소타라는 페루 경제학자가 그걸 아주 진짜 그 통찰력 있게 그 다음에 아주 실정적으로 십수년간의 어떤 전 세계 통계조사 서베이를 거쳐서 한 게 결국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산업혁명 후에 그렇게 거친 나라들이 빨리 잘 살고 시스템을 갖춘 이유 그 다음에 미국이 독립전쟁 후에 상당히 그 재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국가 소유인데 개인들이 들어가서 무단으로 살았는데 그 혼란을 극복한 것도 결국에는 미국이 이 중간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한 법률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안정화되고 그게 그 개인의 자산이 자본화되고 그걸 더 많은 어떤 투자 활동에 쓰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런 걸 봐서 저도 이제 중간 결론을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질서는 미래지향적인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꼽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책의 큰 이제 이 줄기를 사실 잡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나라마다 상당히 이게 그 특색 있는 어떤 행보를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단은 좀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안 생기게 하겠다. 그게 이제 뭐 행정부의 관료분들도 사실 그 생각이 더 강한 거고, 국회도 보면은 막 투기가 되고 뭔가 그러면 이게 관리해야 됐던 생각이 더 강한 거고, 여기에 깔려있는 언더라인 미닝이 뭐지? 이게 시대를 어떻게 바꿀지는 비교적 좀 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비교는 그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미 스위스나 싱가포르나 EU를 보면은 그 2017년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온 어떤 그런 문구에서 이게 가져다 할 혁신의 어떤 효과를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행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거 우리는 엄격하게 그거를 법 집행을 할 거야.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뒷단이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용어도 가상화폐 외에는 쓰지 말라는 그런 게 좀 강했고, 그래서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분도 이게 도박이라고 해서 이게 다스릴 대상으로 생각했지 이게 언더라인 미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하여튼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낙관론을 펴는 기술 찬양유저들이 속에 많았죠. 그래서 더 그게 우리 관점을 균형 잡는데 그것도 역시도 좀 방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요술방망이 같이 이것만 들어오면은 개인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뭐 잘 살게 되고 국가가 굳이 필요 없고 뭐 이런 약간 뭐 그런 좀 기술적인 어떤 입장을 너무 그러니까 과대 포장한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책들이 나왔다고는 하나 그렇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투자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얼마나 잘할 수 있냐는 그런 노하우, 또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줄 장밋빛 미래 막 이런 쪽 이야기들만 사실 책이 나와도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도나 법이 중요하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고, 조금 이 분야를 좀 더 포괄하고 객관적인 균형 있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가 한번 제시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희망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이게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그거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초기에 영국이나 미국이 제일 먼저 제도를 세팅했고 법도 빨리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다 근간되고 우리는 그 큰 우상하에 사실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제가 런던 가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완결된 답을 아직 못 가졌잖아요. 그 달리 말하면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은 사실은 모두에게 기회일 수 있고, 한국 같은 나라는 이미 그러니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초기까지 온 나라로서 상당히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그 1장에서 이제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일단 크립토 문해력이라는 거로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여기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문과 백그라운드가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어려워. 너무 복잡해. 그러다가 뭐 상당 부분 따라잡다가 나는 더 이상 굳이 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설명들은 보면은 이거는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막 몇 가지 읽다 보면 헷갈려서 굳이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건 마치 제가 옛날에 소프트웨어를 굳이 알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치우친 이 분들이 그 기술이 좋다 이런 쪽으로만 너무 해가지고 약간 뭐랄까 문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관점하고 조금 안 맞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용어의 그 기술 스타일도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과 사람들도 예전에 어려한 거를 제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느꼈어요. 근데 이과 사람들이 어려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그 전에 기술에 대해서 되게 얼리 어답트고 그다음 관심이 많고 그런 이제 보면은 아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에서까지면은 기술이 당연히 전제가 되지만은 그 위에 결국 경제나 금융화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을 결부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과 사람들 또 역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걸 합치면 공동체가 다 서로가 약간 의뢰하면서 자기 관점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립토 문해력을 이제 이야기한 거는 최소한의 기술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그 우리가 IT 기술하고는 좀 다르다. 그 이유는 이게 탈중앙화를 지향하잖아요. 탈중앙화라는 건 물론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갑자기 우리가 뭐 모든 세상이 탈중앙화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탈중앙화는 계속 지향이 될 거고 그에 따르는 단계별로 어떤 서비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기반 위에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탈중앙화가 결국에는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그러니까 더 높여주고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그런 어떤 기제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깔려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게 권리와 의무는 사실은 이제 쌍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뒷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넓혀주는 대신 사실 탈중앙화가 자기 책임하에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은 기존에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초기에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중앙화된 어떤 기관이 다 그걸 해줘요. 다만 형식만 디지털화된 거고 사실은 그건 다 종이 문명에 기초한 어떤 여러 가지 권리체계, 거래 방식이 다 그냥 형식만 디지털로 바꾼 거고 그걸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중앙화된 주체잖아요. 사실은 국가, 대기업 그 다음에 어떤 신뢰받는 금융기관들 다 중앙화된 거예요. 근데 탈중앙화 되면은 내가 내 책임하에서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사실 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력을 이제 문해력이라고 크립토 문해력을 받고 최소한의 기술, 비트코인을 구성한 기술 6가지 정도는 좀 아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해되면 사람이 편해지고 그 다음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뭔가 밀어내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내 정신적인 어떤 이해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이해하면 자신감이 좀 생겨서 더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게 플러스 저는 이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어떤 기술들은 사회적 기술, 제도적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에는 우리 거래 방식이나 자산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데 그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노드들 개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거거든요. 기존의 기술처럼 그냥 어떤 하나의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빠르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거나 이런 관념을 포함은 하고 있지만 더 넘어서는 그래서 노드라든지 참여자들이 항상 이 블록체인 둘러싸고는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회적 기술, 제도적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하면은 크립토 문해력은 충분히 갖추시는 거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제 나도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토큰이나 뭐 토큰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거는 마치 자본주의 발전한 나라의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제도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웬만큼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뭐 주총, 뭐 주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취득하고 그리고 등기 제도도 이게 사회주의 국가는 등기제도라는 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데 그냥 사용권만 있는 나라, 아직도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그게 기본인 것처럼 크립토 문해력이 그러니까 크립토 사피엔스가 앞으로 더 활동을 하고 더 확산되는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교양적인 지식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구성 6가지 기술은 사실 블록체인은 아이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폰이 원래 나중에 엄청난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로 다가왔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다 이렇게 잘 융복합시킨 것처럼 이것도 하나하나를 보면 원래 나름의 다 그 발전 과정에 있었던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시 함수, 그 다음에 해시 함수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를 돌리고 나면은 동일한 길이의 일정한 길이의 어떤 숫자로 된 정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암호화의 한 종류고 우리가 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정보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기재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대칭 암호화 키,
이게 결국 이제 그 토큰을 주고받을 때 이게 대칭 암호화키는 한번 잃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다 보안이 노출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암호화할 때하고 그 다음에 그 복화 원래 상태로 돌릴 때의 그 키가 다른 거죠. 그게 주는 보안성이 높으니까 이게 확정됐고,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 노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되느냐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기술적인 배경인데,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뭐 작업증명, 지분증명 이런 말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들이 나눠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서 어떤 데이터를 확정을 하면은 노드들 사이에서 그걸 이제 하나의 단일 서버에 특정된 소수의 서버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하는 노드들이 다 분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전부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일정 사람들이 원하면은, 그러니까 포크라 그러죠. 서로 떨어져 나가서 새로 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빨리 확산될 수 있고, 지금도 계속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포크를 하는 거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작동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그 아주 큰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영국을 갈 무렵에 인터넷이 굉장히 막 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구조에 사실 관심을 별로 안 가졌고, 그 당시에도 아주 소수의 법률가들이 뭐 그런 걸 좀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법적으로 인터넷은 약간 무정부 공간이다.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들이 개인의 자유를 앞으로는 이제 정보 차단이나 이제 정보의 컨트롤 없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그냥 그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들이 철저하게 그 보이지 않는 인터넷 영역을 규약에 의해서 IP 어드레스를 다 통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은 뭐 어떤 사이트는 아예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게 국가의 통제에 다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인터넷 왼쪽에 있는 이 인터넷 구조거든요. 하드웨어, 뭐 링크, 네트워크, 통신,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블록체인은 저 통신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별도의 기능을 더 집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는 국가는 뭐 통제 내지는 관리,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그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처럼 이렇게 쉽게 다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탈중앙화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노드는 누구든지 어떤 거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요건만 갖추고 컴퓨터 사양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말은 인터넷처럼 다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IP 애드레스만 통제를 하면 되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도 아마 다들 조금 혼란스럽고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두고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현상을 같은 용어로 쓰는 것도 있어요. 국가 간에 비교하면 더 막 사실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계속 혼란이 되긴 될 거다 하면은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근데 적어도 이걸 참여하고 이 현상을 조금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한번 제안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셋을 통칭하는 걸로는 토큰이 제일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자산의 성격을 이제 부여하고 그에 따라 부를 때는 그냥 암호자산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뒤에도 일부 나옵니다만은 수많은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도 사실은 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채권도 자산이고 화폐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인데,
근데 부동산 자체를, 건물을 그냥 그 이름을 그냥 뭐 유형자산 이렇게 타이틀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섞여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막 무조건 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논리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제가 책에서 하고 있고요. 그냥 통칭어는 토큰이다. 물론 한국말로 하면 그게 이제 증표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지금같이 영어가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굳이 뭐 증표를 써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토큰을 하는 게 실제로 토큰이라는 말을 계속 뭐 STO 그다음에 무슨 뭡니까 그 NFT 뭐 그건 다 토큰이 다 실제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융위의 자료도 보면 STO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떠나서는 또 토큰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정부가.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다 쓰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자산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특근법상의 용어가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또 다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 가상자산이 원래 페덱스라고 국제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가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추얼 에셋. 그래서 이제 따라 쓰다 보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미 EU나 일본은 법령상 용어를 가상자산을 안 쓰고 크립토에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그게 뭔가 강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용도에 딱 맞춰서만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저는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법령 용어도 그래서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그냥 암호자산이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딱 그냥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디지털화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화폐의 기능을 대체를 하거나 그러니까 일부 또는 뭐 상당한 부분을 하는 그 경우에 국한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안은 무조건 이 토큰을 다 가상화폐로 하니까 이건 화폐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불러야 되냐, 약간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큰도 이제 수많은 게 있는데 되게 종류가 많은데, 뒤에 이제 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몇 가지 뭐 유틸리티, 직업 수단, 그 다음에 정권의 성격 가지는 것, 이런 걸 크게 이제 뭐 싱가포르나 그 스위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나오면서 이제 약간 좀 정리가 됐는데,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어떤 탈중앙화를 취하고 있느냐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제시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립토에서만 존재하는 토큰, 기존 자산과 연계된 토큰, 이런 구분도 같이 보시면 좀 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자지갑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그 토큰 경제가 확대될수록 우리의 인터페이스는 전자지갑이에요. 전자지갑을 안 통하면 토큰을 소유도 못하고 이제 이수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앞으로 그 내가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떤 방식의 어떤 종류의 토큰을 보유할 때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책을 쓰는 중에도 이제 간혹 이런 텍소노미를 발표하는 이제 어떤 학회 내지는 이제 전문가 모임,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정부 국가에서도 뭐 일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케임브리지 그러니까 파이낸스 뭐 연구 이렇게 해 뭐 이런 뭐 한 여러 군데, 한 30몇 군데가 되더라고, 이 텍소노미를 한 게. 근데 그것 계속 보고 있으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나름대로 그걸 다 보면서 어떤 기준을 잡았고, 이 오른쪽 그 이제 기준이 말씀드린 대로 제일 오른쪽은 진짜 세상에 새로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크립토 내에서 있는 토큰이라면 그 전에 진짜 없던 자산인 거죠. 이제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정통화 CBDC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따로 이야기했고, 왼쪽은 기존 자산을 다 모든 자산은 다시 토큰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존 자산의 유형 구분법에다가 다시 그 내에 어떤 소속시켰죠. 그래서 쭉 보시면 하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제 이 세로축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준은 많이 이제 처음에 기대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보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당연히 이제 뭐 기업형 블록체인 이런 것들 프라이빗 지향했는데 이제 큰 뭐 대중의 관심을 많이 끈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연히 있었고, 사실 여기서 이게 사실은 위장되거나 불완전한 퍼블릭 체인인데 이게 진정한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되면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많이 아실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또 법적인 분쟁도 다 그거잖아요. 이게 진짜 탈중화된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미국 SEC가 이게 정권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진정한 탈중화 블록체인이면은 정권을 안 보겠다는 거는 미국은 SEC는 이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탈중화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을 대입시켜 보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볼 수 있는데, 리플이 지금 미국의 SEC와 미국 법원의 판결이 아주 뜨겁잖아요. 이게 전 세계 영향력도 크고. 그래서 이런 구분으로 한번 보시면 아, 이러이러한 토큰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책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세 질서를 한번 두 번째 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 세대에 한국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이제 계속 로펌 프랙티스를 하는 어떤 변호사의 시각이기도 하고, 그다음 뭐 영국에 가서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다음에 런던과 홍콩에서 제가 이제 뭐 그런 로펌에서 일도 잠깐 해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일을 했지만 뭐 국제 관련된 금융에 관련된 일도 했고, 이제 크립토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거잖아요. 이렇게 뭐 토큰이라는 거는 사실 그 자체는 성질상 그 국가의 어떤 이 영역 구분이 없는데, 다만 법과 규제로 이제 그거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한되고 또 범위가 한계가 지어지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제 관점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시고, 아,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갈 거라고 뭐 금융을 오래 하신 분들 또 학교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를 제가 제공해 드린 걸로 저는 좋은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제가 본 게 이쭉 보니까 제가 계속 몇십 년간 일했던 게 종이문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대학 때 갔을 때 무슨 유가증권법 이런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되게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그 전에 없던 거잖아요. 우리 전통사에서는 뭐 어음수표 그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막 나눠져요. 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건 이제 서구에서 계속 받아온 걸 그대로 갖다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종이문명이죠. 화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식도 그렇고, 회사채, 유가증권, 뭐 우리 신분증 전부 다 종이 문명이 가져다 준 어떤 그 인프라이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적 구조였던데,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고 IT가 됐는데 그것도 엄청난 변화였죠. 정병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블록체인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많이 이야기됐잖아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보니까 종이 문명을 근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기술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버가 원래 발행자가 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서버를 바꾸면서 종이를 안 하고 다만 디지털 장부를 다스리는 쪽으로 크게 보면 가는 거죠. 그런데 크립토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지만 대표적인 그거예요. 종이도 인정하고 종이 프린트하지 않은 디지털한 기록도 동시에 인정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게 전자증권이잖아요. 사실 주식은 비상장 주식은 그냥 증권 발행할 수도 있는데, 상장 주식은 법에서 그냥 이제 전자증권으로 해 이래 됐잖아요. 그 말은 여전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신분증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증도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텐데, 현재는 내가 디지털 운전면허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종이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크립토 문명이 이 방식이 더 하면은 이제 종이는 아예 없어지죠. 종이는 기본적으로 나의 권리나 나의 지위를 증명하는 증명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기록 방식의 혁신이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암호자산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또 나라마다 어떤 과정을 걸릴지. 왜냐하면은 아까 표에서도 보낸 것처럼 이미 기술적으로 뭐 그 분야마다 다 시도가 되고 있고 일부 뭐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도 굳이 이제 기존처럼 등기소가 있고 거기서 등기권리증이라는 정말 중요한 프린트아웃된 거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존재 방식이 바뀌면서 자산의 보유 구조 또는 자산을 누가 소유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뀔 거다. 그래서 신용자본도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수치적으로 보면 2021년 말이 이제 그 비트코인 포함한 우리 크립토 에셋의 정점을 찍었던데 지금까지는 그때 총 3천조였어요. 암호자산 총가액이. 그게 세계 금융자산의 1%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1%라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은 숫자더라고요. 이게 1%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리고 이게 도달하는데 1%가 되는데 몇 년 안 걸린 거잖아요.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새로운 자산이 나오는데 몇 년 만에 1%가 된 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2%가 되는 순간 밴더의 외건 효과라는 말처럼 굉장히 더 확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PwC 독일에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세미나 같은 데 많이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2030년까지 새롭게 토큰화될 새로운 자산이 2경 정도 된다. 지금까지 유동화되고 있지 않는 자산 중에서 이래 될 거라 이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뭐 이제 이것저것 조사도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비율을 한번 끌어온 건데요. 결국 토큰이, 그러니까 크립토 네이티브 토큰은 정말 그 전에 없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 컴퓨터에 된 기록에다가 무슨 돈을 4천만 원, 5천만 원 주느냐. 사실 그 전에 생각할 수 없던 건데, 근데 그 기록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기록을 쉽게 할 수 없고, 한 번 한 기록은 누구든지 쉽게 변경, 위조 못한다는 게 사실 우리 종이 문명도 그런 기록의 진정성, 기록의 가치잖아요. 근데 다만 그때는 누군가가 그 기록을 신뢰할 사람이 제대로 킵하고 저장한다는 신뢰 때문에 생긴 거고, 이건 그게 없어도 우리끼리 이런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자산의 형태로 보면 이제 주식 자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전까지 가장 새로운 거 아니었느냐. 그래서 세상에 근대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엄청난 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 사실은 주식회사가 인류가 발명하는 엄청난 제도인 거죠. 그 주식회사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안착한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1600년도에 영국이 제일 먼저 동인도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필요는 식민지에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가장 좋다 이거였죠.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호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투자를 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지금 그 토큰이나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웠다는 거는 사람들이 아 이게 뭔가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당연히 봤겠죠. 그 툴 자체가. 근데 사기도 많아지고 투기도 많아지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1700년도에. 더 버블 액트를 만들어서 아 이거 앞으로 폐해가 너무 심한가 금지를 했다가 다시 시대의 대세라는 걸 다시 제일 먼저 깨닫고 1862년도에 더 컴퍼니즈 액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행히 그게 세계 최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이 자본주의 리드를 한 것도 그런 제도를 제대로 빨리 세팅한 게 저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주식 자산이 지금의 우리 크립토 자산 이게 크립토 네이티브 토큰하고 비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재밌게도 한국에서도 최초의 주식 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독립신문에 재미있는 사설이 있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게 막 그 사람들의 투기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게 금강보다 100배 낫고 뭐 논산응보다 300곱절 이득이라고 하면서 이 대조선 점화 제사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 독립신문에서 했다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때 아는 분들은 이제 뭐 실증적인 통계가 많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람들의 욕구, 경제적인 욕구
이런 것들 잘 수렴해서 나갈 거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 다음 세질서의 그 다음 꼭지는 결국엔 이제 중앙화 문명에서 탈중앙화로 가는데, 이게 뭐 탈중앙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짧은 기간 다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다만 그 탈중앙화 진행당은 계속 나갈 거다. 그게 어떤 공존이 되면서 나라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그 채택하고 이런 것들 많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실행 스펙트럼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그 방향을 갈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게 주는 변화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속에 나온 것처럼 중앙화된 기관이 그 역할이 달라지거나 지위가 좀 더 낮아지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변모가 있겠죠. 근데 그게 수습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서양의 근대가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정치적 그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는 시점을 갖잖아요. 근데 그 문제도 많았지만 결국 수습하지 않는 거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넓혀주는 건데, 크립토의 탈중앙화도 결국 그게 깔려있다고 저는 봐요.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수업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 탈중앙화 개념이 사실은 간단한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느 나라 법도 이 탈중앙화를 아직은 이제 정의한 적이 없는데, 다만 이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오랫동안 어떤 인사이트를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한 거 있고, 원래 정치적으로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서 처음 나온 정치학자가 쓴 개념이긴 한데, 우리도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구조적, 정치적, 논리적 탈중앙화가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조적은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분산돼야 된다. 어떤 이 정보를 그 저장하는 노드들이.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는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는 안 된다는 거고, 논리적 탈중앙화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 하나하나가 다 자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어떤 작동 논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가상성과 메타버스의 일상화 방향이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 처음에 이제 가상이라는 말이 지금 여전히 지금도 많이 논란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가상화폐로 이렇게 많이 쓰면서 이거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말이 처음에 이제 이거를 약간 반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건 화폐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화폐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아까 크립토 네이티브도 이제 내재적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뛰어난 학자들이 스캅들이 이미 인간의 제도는 가상이었다. 그 상호주관적으로 믿으면은 그게 학교라고 불러도 좋고, 그 회사라고 불러도 좋고, 그 뭐 정권거래소라고 불러도 좋고, 그걸 국가라고 불러도 좋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보면 그게 훨씬 더 맞는 말 같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건 사실은 조금 너무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어떤 그 답 아닌가 싶고,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그래서 결국 모든 제도는 사피엔스가 상호주관적으로 만든 관념의 산물이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 최진숙 교수 같은 교수님이 안 만지지고 안 모이는 것을 믿는 것을 진화해왔다. 뭐 이렇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의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 자체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죠. 그 다음이 초국가적 토큰 경제와 법칙의 글로벌 동조화인데요. 결국엔 성질상 토큰이라는 거는 나라를 건너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법과 규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규제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대중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국제기구들이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발행해서 제 책에도 이제 인용들이 좀 돼 있는데, 국제결제은행이나 월드뱅크나 국제증권위원회, 뭐 국제금융안정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어떤 이 분석과 그 다음에 고찰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체계도 앞으로 좀 통일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국제사법위원회 같은 데서는 이미 올해 1월 달에 암호자산과 민사법에 관한 원칙을 발표해서 이 문명국가들이 이런 법을 개정할 때 이걸 고려해라. 그거 보면 이게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어떻게 하고 토큰의 법적 성격은 뭐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결국 아시다시피 뭐 테라나 FTX 이렇게 터지면은
진짜 순식간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보면 이미 그 증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질서 중에 이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거 아니냐, 이걸 좀 강조겸해서 제가 붙여본 게 이제 크립토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세상을 현재 이쪽에서 굉장히 리드하고 있고, 굉장히 좀 단순히 다들 개발자들인데도 보면 어떤 나름의 세계관들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과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기 그 관이 있는 분들 같아요. 만나보면. 그래서 이런 질서들은 이제 약간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더 성장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기록 방식 암호화하고 토큰 자산이 확대되고, 그게 뭔가 자산의 어떤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탈중앙화는 나름대로 확산이 되고, 그게 더 초고가적인 경제가 그 순환을 만들어낼 테고, 법도 그에 따라서 바뀌고, 또는 법이 바뀌어서 그게 더 촉진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깔려있는 어떤 개인들의 대변료는 결국은 나의 선택권과 권리와 지위가 강화되고 내 스스로 그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건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3장이 자산의 토큰화 토큰 경제인데, 이제 제가 이런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기존에 우리는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정리해 보면은 그 자산이 토큰화되는 것을 이제 같이 볼 수 있어. 쭉 보시면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뭐 유채물, 법정통화, 무채물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대를 다닐 때는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이게 뭔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보면은 지적재산권은 저희 다닐 때 이제 막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권리 개념이었고, 당연히 디지털 페이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고, 이게 2000년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나온 새로운 방식인데, 어쨌든 이것들이 다 그 토큰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현재는 이제 규제 논의만 많은데, 사실은 이런 토큰이 결국 내 권리이자 자산이라서 그거를 수용하는 법체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토큰은 민법상 정확한 자기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강제집행도 그렇고, 뭐 형법도 왜 몰수를 할 수 있느냐, 물건만 몰수할 거든 우리나라 형법은. 이제 그런 논의들이 아직 깔려 있는데, 이제 그게 앞으로 논의와 법체가 필요한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게 기존 계약에 엄청난 변화를 저는 줄 거라고 보는데, 기존의 계약은 체결 행위와 그 대상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 지급이 분리되어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토큰이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일어나 버리니까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계약에서 가질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사실 없는 거죠. 계약 저거 사기 때문에 했다든지, 내가 심신이 좀 미약한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없었다라, 이런 항변이 사실 없어서, 또 그 다음에 기술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걸 만약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아이디도 계약자가 누군지, 지금은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자가 누군지 안 따지는데, 이게 더 확산되려면은 누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 당사자가 하는 아이디 부분이 또 중요해질 거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그 웹3하고 당연히 연결되는 거고. 이런 디파이 이런 것도 이제 현재 금융을 대체한다고 해서 사실 한동안 굉장히 그 TVL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맡기는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가 지금은 좀 슬로한데, 어쨌든 많은 모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국제증권위원회에서 2022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어떤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나온 것보다 이 자료, 이 구조도가 이제 정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라는 나라가 주식회사 제도를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영국이 그런 게 뭐 있겠죠, 당연히. 지금 순핵 총리가 들어와서 자기는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는 게 계속 그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분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프렌들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파이가 아직도 이제 그냥 걱정 겸 현상에 따라가게 바쁜데, 어느 나라도 제대로 된 어떤 디파이에 대해서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고민한 나라는 아직은 사실 없거든요. 다른 게 더 앞서지만. 근데 영국이 올해 4월 달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걸 제도를 해볼래, 이런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연 뭐 그런 나라다운 어떤 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NFT 게임도 탈중화되면서 게임을 하면은 보상을 앞으로 토큰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정권형 토큰, 이건 뭐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각자 그 영역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직업결제 토큰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받아들였잖아요. 실제 이제 그렇게 해서 EU 국가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 종류로서 아예 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아직 그건 안 됐고 뭐 이제 몇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이제 법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논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CBDC는 뭐 기대와 우려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던 알고리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게 붕괴가 되면서 사실 이제 그거는 나라들이 대부분 규제를 좀 하는 쪽으로, 그래서 법정 통화 담보를 제대로 받는 것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웹3는 뭐 웹 1, 2, 3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이게 제일 그 핵심적인 것 같아요. 웹1은 그냥 내가 리드 온리, 그러니까 주어지는 정보만 그냥 내가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웹2는 리드 앤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뭔가 SNS에 글을 남기고 그 정보를 또 교환할 수 있는데 이게 최대의 어떤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지금의 한계는 그거잖아요. 이 웹3 운영회사들이 모든 걸 다 독점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다 사용자들의 데이터인데 그게 이제 엄청난 이제 이게 그 컨플릭트를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이걸 바꾸자고 하는 게 웹3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웹3 플랫폼의 주인은 독점적이지 않을 거죠. 지금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 플랫폼 기술도 서버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기술도 거의 다 발전하고 사람들 들어와서 데이터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독점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형태로 기여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토큰 없이는 그 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토큰이 긴밀한 거고, 최근에 제가 그 리드 라이트 앤 온이에요. 최근에 이제 지금 의뢰를 막 그 하는 이유가 아주 그건 정말 기대가 큰데 그런 것들이 킬러 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메타버스, 복층 메타버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양한 뭐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이용자,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미리 정해놨던 기준하에서 토큰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거기 안 들어가 볼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거는 다양한 메타버스를 다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그림을, 그러니까 NFT를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 아니면 뭐 그러니까 디파이 기능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이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킬러앱이 뭐가 될지, 블록체인 킬러앱이 뭐가 될지 굉장히 다들 기대가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웹3 모델이면서 블록체인 토큰을 이용한 그런 기대를 하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DID 분산원장이 지금은 국가의 행안부에 내 데이터베이스가 내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적 절차 없이 못 고치잖아요. 그리고 행안부가 만약에 해킹이 나가면 다 틀리는 건데, DID는 뭐냐면 내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원래 내 신원 확인 정보가 들어있고 외부에는 절대 정보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 그거를 언제 발급했다, 이것만 있어가 그것만 확인해 주는 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안이 되면서 그걸 너무 편리하고 부분만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DID는 말씀드렸고 그 동인도 회사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제가 이제 대비를 해봤고, 한국에도 사실은 법정화되지 않는 조직이 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뭔가 유추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국의 와이오밍주 테니스주는 이게 다오를 이미 법인의 형태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는 현행법을 잘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대의 변화했을 때 바람직한 법이 뭔가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섭속,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의 행동 양태, 시대의 방향, 정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각오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 법의 정신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여기 펀더멘털한 논의가 그거예요. 블록체인이 투명한 거, 기록의 어떤 신뢰, 뭐 이게 제일 최대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지갑 주소는 뭐 그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친구한테 계속 지갑 주소를 보내다 보면 얘가 이 지갑 주소가 그 친구 거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또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지갑이 누구 거라는 걸 알면은 이제 그를 통한 어떤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원치 않는데 공개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최초의 그 제네시스 블록 사토시 그 최초 얻었던 보상을 얻었던 25 비트코인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 지갑이.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는 순간 그 사람은 특정돼 버리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그대로 만천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의 법과 초국가적 규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 했지만은 사실은 개인한테는 조금 명분이나 어떤 특정 분야의 이야기인데 아마 이게 자산이 크립토화 되면은 이 글로벌성이 진짜 데일리로 아까 같은 그런 메타버스에 내가 들어가서 뭐 토큰 받고 막 이런 게 국경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우리의 법은 국제법도 다 국가를 전제로 한 철저한 이게 짜임새에 있는 그런 이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변화를 초래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게 뭐 우선은 걱정도 되지만은 나쁜 게 아니라 결국 그 바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걸 좀 응원할 거고 조화를 찾아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됩니다. 그리고 규제 차선이라는 말도 있는데 규제가 프렌들리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있으면 그 나라가 굉장히 사람과 자산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바로 제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잠깐 해본다면 EU의 미카법 같은 거 EU가 굉장히 사유가 깊다고 저는 봐요. 제도 고민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요. 근대를 연 나라가 EU잖아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DNA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어떤 그 권한, 국가가 만드는 제도의 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들이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미국은 워낙 그 글로벌 리딩 나라니까 미국의 SEC가 무슨 말을 하면 전 세계에 그대로 다 영향을 받죠. 우리도 뭐 그 중에 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 미국은 이제 이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SEC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 모든 시장을 답답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바로 반박해서 SEC 다른 위원장의 저 말은 나는 반대한다. 그 다음에 기업도 SEC 이번 결정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이제 그게 주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미국의 법원이 상권 분립의 역사가 정말 잘 된 나라잖아요. 뭐 미국의 법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중립적이고 고민하는 그런 판결들을 내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시스템이 또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해나가고 리딩 해나갈 것 같고, 독일 같은 나라도 굉장히 빨라. 전자일보 쪽에서 이미 STO가 다 그 지멘스 같은 회사가 올 4월 달에 6천만 유로의 본드를 그냥 토큰으로 발행했어요. 증권사 안 끼고 바로 그것도 파블릭 블록체인에서. 그 다음에 한번 리텐슈타인 같은 나라가 진짜 5만 밖에 안 나라인데 이 나라가 블록체인 법을 만드는데 여기에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 규제에 관한 이야기 같이 담은 놀라운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서유럽 사람들은 이게 다 평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제 이런 논의의 출발을 좀 계기로 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이해를 하고 더 좋은 제도, 좀 더 희망을 한다면은 국가 단위에서 이게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